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시장이 연준 의장 파월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올해 상반기 정도만 해도 파월은 억지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처럼 매우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투자시장은 이런 파월의 성향을 다 알고 있었고요. 올해 재임을 해서 파월은 두 번째 임기를 진행 중인데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처럼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물가 상승 속도가 심각한데 파월은 지금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는 말로 넘어갔었죠. 재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서야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초 2차 임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 했는지 아시죠?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인플레 파이터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보고 뭐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합니까? 하여간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면서 헛웃음 쳐지는 대목이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3월 물가 상승률이 8%를 넘어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그때서야 고작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2월 말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물가 급등의 주요 원인처럼 무게 있게 이야기하면서 공급망 위기를 가져올 거라고 하며 자기들 돈 많이 푼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 안 하고 전쟁, 공급망 이런 부분이 물가 급등의 주요 원인인 마냥 깔아놓고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예단해서 금리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뻔히 보이는 물가 상황 선제적으로 대응 안 하고 고작 0.25% 금리 인상하면서 무슨 기대를 한 건지 그때는 결과 봐가면서 그 이후에 더 올리든지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데도 시장이 전혀 겁을 안 먹는 거죠. 거기다 금리 인상기 초기부터 파월은 자산시장 엄청 눈치 보고 있고 조금만 경기 둔화 조짐이라도 나오면 금리 인상을 멈칫할 거라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말로는 긴축을 강하게 하니 인플레가 심하다니 하지만 정작 그의 액션은 말하는 것만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계속되니까 인플레 파이터가 되겠다는 파월 말과는 달리 시장은 파월을 인플레 파이터가 아니라 아가리 파이터에 더 가깝게 보면서 기대감이 쉽게 줄어들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지난 상반기 동안 금리가 올라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시장에서는 쉽게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던 거죠. 어차피 침체 조짐 좀 나오면 파월이 금리 인상 중단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파월이 그런 행동을 한 전례도 있습니다. 파월 이전에 연준 의장은 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제닛 옐런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동안 0.25%를 유지하고 있던 금리를 2016년부터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극복한다고 무차별적으로 풀어제낀 돈을 회수하는 목적이었는데요. 당연히 지금처럼 빅스텝 이런 건 아니고 0.25%씩 일반적인 베이비 스텝으로 올렸습니다. 2016년부터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다 대략 1.5% 수준까지 올렸을 때쯤에 연준 의장이 파월로 바뀌었고요. 파월은 그 금리 인상을 이어갔죠. 그런데 금리를 올리다가 2% 수준이 넘어가면서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하게 보이니까 파월은 기겁을 하고 금리 인하를 해버립니다. 2008년에 무작위로 푼 돈들이 미처 회수도 안 됐는데 경기 둔화 보고 바로 금리 인하 조치를 한 거죠. 경제에 꾸준하게 관심 가지고 있던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당시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였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당시 미중 무역 전쟁이 표면적으로는 대단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 미국도 중국도 무역 분쟁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게 드러났었죠. 오히려 그 당시 금리 인상이 미국의 경기 둔화세에 영향이 더 컸다는 걸 뒤늦게서야 알려준 거죠. 사실상 이때 기준금리 2% 중반대가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그런 금리 수준이라는 걸 확인시켜 준 겁니다. 어쨌든 파월은 이미 경기 둔화, 침체의 정책 방향에 더 무게를 두는 비둘기파 성향임을 명확하게 증명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은 파월이 물가 잡기 위해 침체를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했던 거고요. 요건 상식삼아 알면 좋은 건데 경제든 정치든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하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경제정책엔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가 있죠. 성장이 좀 더디더라도 분배에 치중하자. 아니다. 성장을 해서 나눠 먹을 파이의 크기를 더 키우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게 있죠. 정치도 보수, 진보 이런 가치가 있듯이 통화정책에서도 매파, 비둘기파
이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매파는 경기가 좀 꺾이더라도 물가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쪽이고, 비둘기파는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경기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경기를 우선시하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파는 긴축 성향이 강하고 비둘기파는 통화 완화의 성격이 강하죠. 뭐가 더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상황, 그 시기에 따라 더 잘 맞는 방향성이 있는 거죠. 아무튼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시장의 거의 대부분은 파월의 긴축 의지를 크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파월이 올해 중반부터 예상하고 다른 모습을 살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까지는 할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해버립니다. 시장은 놀랐지만 그래도 파월인데 자이언트 스텝 2번은 못하겠지 했는데 또 하죠. 사실 이제 파월은 아는 겁니다. 밖에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돈을 너무 많이 풀어버렸고 물가 잡기에 너무 긴 시간을 지체해버렸고 이제 금리 인상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걸요. 예전처럼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진짜 미국 금융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연준 의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임기도 많이 남았고 너무나 많은 돈을 풀어버린 거 수습하기 위해서는 침체를 걱정할 상황도 아니고 이제 금리 인상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 아는 거죠. 그런데도 시장은 워낙 파월이 그동안 해온 게 있다 보니 아직도 금리 인상을 계속하지 못할 거라고 믿는 겁니다. 오죽하면 파월은 지난 잭슨홀 미팅 때 시장이 자신의 긴축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기존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긴축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파월 연설 한 방에 주가가 크게 주저앉기도 했죠. 그때부터 파월이 인플레 파이터였던 전 연준 의장 폴 볼커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최근 폴 볼커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나 학자들을 중심으로 파월이 폴 볼커의 행보를 따라가는 것 외에 파월은 폴 볼커의 초기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이 오래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볼커 시절을 조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청자분들이 물가와 금리 관련해서 불필요한 정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꼭 기억을 했으면 합니다. 폴 볼커는 1970년대 당시 미국이 악성 인플레이션을 겪을 때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려서 물가를 잡은 그런 사람이라는 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게 이로 인해 엄청난 실업자를 양산했고 기업과 농민들의 파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의장으로서는 굉장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신변의 위협을 느낀 볼커가 항상 권총을 차고 다닌 이야기가 자주 거론이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볼커가 물가를 잡기는 잡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는데요. 볼커는 1차, 2차 오일 쇼크까지 맞고 물가 상황이 엉망인 상태에서 연준 의장으로 취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재임까지 하면서 8년간 연준 의장을 했는데요. 폴 볼커는 1979년 8월 취임하자마자 인플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당시 9%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를 1980년 3월까지 취임하고 반년이 조금 더 넘는 기간 동안 기준금리를 20%에 육박하게 올렸습니다. 당시 물가 상승률이 15% 정도 됐는데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기준금리를 만들었죠. 완전 난리가 났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에 기준금리를 미친듯이 끌어올려 버리니까 바로 물가가 잡히는 겁니다. 여름 정도 되니까 인플레 압박이 약해지는 거죠. 연준 의장 볼커라고 다 죽으라고 그렇게 금리 인상했겠습니까? 최소한의 시간 안에 물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강하게 빨리 끝내고자 했던 거죠. 아무튼 1980년 인플레 압박이 줄어드니까 기준금리를 다시 9%대로 낮춥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해피엔딩이면 말도 안 꺼냈겠죠. 금리를 낮추니까 내려가던 물가는 다시 빠르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모닥불에 순간적으로 센 바람이 불면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금방 바로 불이 원래 크기대로 돌아와 버리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인플레가 완전히 잡힌 게 아니었던 거죠. 다시 10몇 %대 물가 상승률로 올라가는 겁니다. 인플레 진화에 실패한 볼커는 1980년 여름에 9%대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다시 그해 겨울까지 19.1%로 20% 가까이 끌어올려 버리죠. 또 난리가 났겠죠. 그렇게 하니까 다시 물가가 잡히는 모양을 보였는데요. 참 환장할 노릇이죠.
이렇게 한번 시급한 볼커가 물가가 잡힌다고 해서 또다시 쉽게 금리를 원위치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볼커는 시장의 기대 심리를 아예 싹을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가가 잡혀가는데도 볼커는 1982년 4월까지 15% 수준의 높은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1983년 들어서는 변동 범위는 좀 커졌지만 그래도 물가가 3%, 4%대까지 들어오는데요. 보통 10%가 넘던 물가 상승률이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이제 금리 좀 제대로 낮춰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볼커는 그래도 10% 이상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진짜 시장 기대감에 씨를 완전히 말려버렸죠. 그리고 나서야 1985년 봄 드디어 물가가 3%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리고 나서야 금리를 8% 아래로 낮추고 금리를 낮췄는데도 급하게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죠. 이렇게 물가 하나 잡는데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볼커가 1979년 8월 그때 취임하고 재임까지 해서 5년 9개월 만에 겨우 잡은 게 그 시절 물가죠. 파월은 볼커가 취임하고 초기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고금리 상황이 오래 갈 거라고 하는 건데요. 지난 8월 시장 급락을 불러온 파월의 연설에서 파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볼커 취임 이전에 15년 동안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해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모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볼커 취임하기 전에 60년대, 70년대 말하는 건데요. 이때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도 침체 상황이 나타나면 금리 인하를 해버리고 물가가 또 다시 더 오르면 금리 인상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무것도 해결은 안 되는데 금리는 금리대로 오르고 물가는 물가대로 계속 오르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길게 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파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볼커처럼 오랜 기간 매우 엄격한 긴축 통화 정책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하향 안정시키는데 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다고 했죠. 간단하게 말해 파월은 물가 좀 빠진다고 금리 인하 그렇게 쉽게 할 생각 없으니까 나의 긴축에 대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시장에 재차 경고한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쉽게 안 바뀌고 파월이 그럴 배짱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때 감당 못할 만큼 돈 풀어버린 것도 파월 자신이고 그걸 안일하게 두고 보다 인플레 잡을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도 본인입니다. 이 상태로 침체 겁난다고 금리 인상 중단이나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뻔한데 그렇게 되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파월은 미국 금융사에 남을 정도로 역적이 됩니다. 연준 의장 임기 끝나고 경제 관료나 최소한 어디 교수 자리라도 앉을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든 결자 해지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고 금리 계속 올리다 물가 잡히는 모습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냐? 지금 파월 임기 3년 넘게 남았는데요. 폴 볼커가 금리 인상 초기에 했던 실수 같은 거 똑같이 하면 상황은 더 꼬여버리고 해결하기엔 또 시간이 부족해버리죠. 파월 입장에서는 물가가 잡히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물가의 안정세가 보이지 않는다면 고금리 상태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결코 무시 못하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만약에 조금만 물가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 또 기대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떠들썩 할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미국의 8%대 물가 상승률이 잠깐 5%대 한번 찍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상 중단한다, 인하할 수도 있다, 이제 자산시장 봄바람 들어올 타이밍이다 하면서 또 얼마나 바람을 잡겠습니까? 근데 파월은 폴 볼커가 했던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을 거라면서 다른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고금리 상황 길게 간다고 보고 긴 관점으로 봐야 할 시점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기대치보다 높니 낮니 하면서 일희일비하고 의미 부여하는 거 이제 우리들의 판단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빚 적고 현찰 많이 가진 놈이 최고입니다. 추가해서 좀 더 이야기하자면 돈을 불안정하게 많이 버는 사람보다 좀 더 적더라도 안정되게 버는 게 더 유리하고 절제하고 절약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 훨씬 유리한 겁니다. 고금리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고 이자가 감당도 안 되는 빚덩어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집이 몇 채인데 하면서 자기가 자산가인 줄 아는 사람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경제 환경 변화를 감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고금리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하자고요. 과도기에는 희망을 가진 사람보다 적응을 하는 사람이 더 강한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